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운전할 때 사연을 즐겨 듣는데 제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며칠 전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왜 혼자만 알고 있냐고 저에게 어디 뭐 제보라도 하라기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생각하다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최초의 기억이 언제인가요? 저는 한 5살 정도가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인데요.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었어요. 그럼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았냐고요?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 파출부로 일하셨는데 부엌 옆에 딸려있는 쪽방 같은 곳에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2살 위 누나까지 셋이 같이 살았어요. 누나와 제가 어렸기에 가능했지 만약 성인이라면 그 공간에서 도저히 다 눕지도 못할 그런 크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주 가정부로 일하셨는데 그 집엔 누나와 동갑인 남자아이와 누나보다 1살 많은 남자아이, 총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셨고 집에는 주로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사모님은 우리 남매가 그 집 형제와 노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집에 같이 살게 한 조건도 누나와 제가 눈에 띄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유령도 아니고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을 눈에 띄지 않게 부엌 밖에 나가지 않게 하느라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선택지는 그거라도 황송할 지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건 누나와 엄마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던 집이 화재로 인해 아예 없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그래도 집이 있었는데 화재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고 어렸던 우리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우리만 구하고 당신은 돌아가시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도 잃고 경제력도 끊긴 어머니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셨지만 너무 어린 자식들을 보며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하셨으니 죽지도 못하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급하게 입주 가정부 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어머니만 들어오길 바라셨는데 사장님이 본인 아들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대요. 사모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냥 본인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나와 제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셨죠. 엄마는 부엌 밖으로 누나와 제가 나가는 것을 금지했고 누가 되지 않게 그 집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청소를 조용히 싹 해놓고 잠들고 나서야 쪽방에 들어오셨어요. 사실 그때의 기억이 당연히 머릿속에는 있어도 저는 굳이 이 얘기를 남들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추억도 아니고 아무리 과거는 미화가 된다고 해도 도저히 미화되지 않는 얘기니까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났어요. 그 당시 어렸던 저는 뭐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일할 때는 누나와 종일 밖에서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학교에 들어가고 저는 아직 입학할 나이가 아니니 혼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그림을 그리며 뛰고 놀았어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신 누나의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하는 조건으로 누나 교실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동생이 교실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색연필로 그림만 그리니까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걸 엄마가 일하던 집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입학하자 선생님들이 누나와 저의 가정 환경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싫었는지 형제의 형이 특히 누나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밀쳐도 괜찮았는데
그 형제가 누나를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눈이 있으니 못 괴롭히다가 집에만 오면 괜히 부엌에 와서 우리를 건드리곤 했죠. 누나와 저는 주로 저녁을 먹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골목 동네에서 둘이 놀았는데요. 그런 우리 남매를 찾아와서 괜히 돌을 던진다거나 괴롭혔어요. 그러다 형제가 또 누나한테 와서 거지라고 놀리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우리 누나 놀리지 마! 이 바보들아! 제가 형제한테 소리쳐도 저는 그들 눈에 그저 어린 동생이었죠.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 누나의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제가 가서 말렸는데 누나는 오히려 저한테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남매를 괴롭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저는 형들이 누나가 하고 있던 머리끈까지 풀어버리자 땅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서 던져버렸어요. 그렇다고 뭐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큰형의 종아리에 맞았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지 형제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제가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누나도 참지 않고 달려들었고 결국 넷이서 땅을 뒹굴며 싸우게 되었죠. 다행히 몇 분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어른들이 달려와서 말렸고 그 일 때문에 그날 저녁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우리 남매를 괴롭혔던 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감히 얹혀 사는 주제에 주인집 형제를 때렸다는 게 너무 큰 요소였고 사모님은 당장 나가라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내지도 않으셨고 조용히 우리 둘을 보며 말씀하셨죠. 가족이라곤 딱 우리 셋뿐인데 잘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지켜야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 말만큼은 똑똑히 기억할 정도로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 말은 잊지 못하게 되었죠. 당장 쫓겨나서 어디 갈 곳도 없던 우리는 동네에 있던 허름한 모텔에 갔는데요. 동네가 좁아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이미 올 것을 예상하셨어요. 아유, 잘 됐어. 그래, 잘 나왔어. 그 집 사모님 성격 더러운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재범아, 잘했다. 아주 그 집은 자기들이 왕이야 아주. 아니지, 왕도 그렇게 행동은 안 해. 주인 아주머니는 마당발이었고 동네 소식을 꿰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급하게 모텔에서 지내며 누나와 저는 학교에 다녔는데 엄마는 쫓겨나고 동네에 있던 만둣국 집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길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본인 아들들을 때린 것이 그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만두집에 가서 우리 엄마를 고용하면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협박도 하고 모텔에도 찾아왔다고 해요. 아무리 머리로는 우리 집이 불쌍하게 당하는 것을 알아도 동네 주민들은 점점 우리를 피했고 결국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와 누나는 동네를 떠나는 것을 반겼는데요. 형제가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고도 계속 괴롭혔거든요. 처음엔 우리 편이었던 선생님들도 촌지를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고모가 계시던 지역으로 옮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는 계속 엄마에게 연락해서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이미 증조부는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이 아빠뿐이었던 고모는 그래도 우리 남매와 엄마가 남은 가족이라고 챙겼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던 고모의 손길을 받아 그 지역으로 갔는데 원래 우리가 살던 곳보다는 훨씬 지방이었어요. 흔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곳이었고 고모는 결혼하지 않아 혼자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모가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집이 있으니 우리 가족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식이 없던 고모는 누나와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요. 시골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의 기억은 전과 달리 참 소중해요. 분교여서 학생 수도 적었고 좁은 시골이라 서로가 다 아는 동네였는데 외지에서 온 우리를 그래도 고모 가족이라고 텃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챙겨주셨습니다. 누나와 같이 하교하고 집에 가다 보면 불러세워 수박을 먹고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 고구마와 감자 같은 것들도 꾸준히 고모 집 앞에 두고 가셨어요. 고모와 엄마는 남의 논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으셨는데 우리 집에 어린 남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더 돈을 얹어주기도 하셨대요. 옆집에 살던 동네 친구도 있었는데요. 이름은 영철이었고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영철이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형은 이미 근처 광역시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고 어머니 아버지와 셋이 살고 있었어요. 영철이네 집에서 누나와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셋이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있던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누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에 겨우 하나 있던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차마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공부는 사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중학교만 졸업하고 영철이와 같이 누나가 일하는 공장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무조건 저는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고 무려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공부할 형편이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나가시고 고모와 엄마는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제 고등학교 진학에 힘을 실으셨죠. 누나도 공장에 가서 일하니 예전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저라도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동네에는 없었고 옆 동네에 있어서 새벽부터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1시간을 타고 가야 하는 학교였어요. 영철이와 즐겁게 다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때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입생 때 잠깐이었고 제가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쓰고 무시하니까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 형제들에게 거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거지라고 놀려도 하나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거 먹어봤냐고 처음 보는 과자를 보여주며 놀려도 안 먹어봤는데 그럼 나 좀 주라고 했더니 머쓱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요. 제 도시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밥, 당근, 김치. 이렇게가 끝이었고 어쩌다 감자나 고구마가 추가되기도 했어요. 도시락 반찬으로도 참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어차피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보다는 배를 채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공부였습니다. 사정상 사교육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으니 죽어라 공부하는 게 다였어요.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고 코피는 일상이었죠.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저와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 종일 밭일을 하는 고모와 엄마를 비교했을 때 누가 쉽겠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잠들 수 없다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저에게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어디서 맛있는 것을 구하면 따로 놓고 제가 집에 오면 그걸 꺼내오셨죠. 누나도 공장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학교 가는 길에 먹으라고 아침에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고모도 저에게 공부하느라 고생이라고 항상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렇게 성적이 점점 갈수록 좋아졌죠. 때문에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학비가 밀리면 대신 내주시고 기간을 늘려주시기도 하시고 몰래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불러 우유와 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제집도 주시고 제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해주셨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던 저에게 선생님들은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그게 다 네 자산이 되는 거야. 그대로만 해. 공부해서 성공해야 어머니도 행복하시지. 특히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는데요. 저보고 도끼가 가득하다고 좋아하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없던 저를 아버지처럼 봐주신 분이세요. 제가 하루는 아파서 학교에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당신이 돈을 다 내시고 약까지 사주셨죠. 투박한 부분도 있었는데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은 진심이셨던 분이세요. 그날 먹었던 짜장면의 맛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성공하자고 주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제가 독하게 공부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도 학비가 싼 국립대 위주로 많이 봐주셨는데요. 졸업식 때는 헤어지기가 싫어 선생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지역에 있던 국립대도 붙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가 더 명문대라 어머니는 거기에 진학하길 바라셨습니다.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가고 무려 대학교도 가는 아들인데 공부는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고모와 누나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다고 무조건 좋은 학교에 가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 가서도 공부뿐이었죠. 남들은 신입생이고 이제 성인이니까 술도 마시고 같이 MT도 가고 놀기 바빴는데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웃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네, 우리 옆집 살던 영철이와 누나는 결혼을 했는데요. 동네에서 어른들께 많은 축하를 받았었죠. 영철이는 저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한 게 아니고 누나처럼 공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철이네 가족과 우리는 원래 그냥 한 가족처럼 지내서 제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 졸업식 때도 영철이와 영철이네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르던 사실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둘은 결혼해서 제가 있던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야 뭐 가족이 올라온다니 싫은 이유가 있겠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누나와 영철이네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으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놀았던 기억이라곤 누나와 영철이와 셋이 한강에 가서 놀았던 기억뿐이에요. 방학 때는 과외를 6개씩 하며 돈을 벌었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장학금도 많이 탔습니다. 생활비를 남겨두고 엄마와 고모에게 돈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저와 누나는 고모와 엄마를 모시고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이 있는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다 우리 집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 생겼는데 고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나이가 들며 더 버티기 힘드셔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고모는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며 평생 모은 거라고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구해서 엄마와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은 팔지 않고 일부러 놔두었어요. 그때쯤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아니까 엄마를 놔두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조카를 보며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렇게 입사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도중 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미팅을 주선하셨어요. 당황스러워도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팀장님은 일단 나가보라고 계속 압박을 주셨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싫어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팀장님의 압박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첫눈에 반하지도 않았고 분위기가 좋았다고도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그 여성분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끊임없이 구애하셨어요.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오셨는데 그걸 보고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저도 처음에는 막 꽂히는 느낌이 없었는데 확실히 만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 생각에 결혼 생각은 여전히 없었는데요. 여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월급으로 저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모시고 살고 있어서 결혼하면 엄마가 혼자가 되니 걱정이 컸었죠. 엄마는 밭일을 오래 하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병원에 자주 가서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결혼한 누나와 매형 보고 엄마를 모시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 집엔 벌써 조카가 둘이었고 둘 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장에서 돈을 버는 게 전부였거든요. 특히 누나는 혼자 아이 둘을 집에서 키우느라 고생인데 거기에 어떻게 어머니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나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니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헤어지지 않았고 몇 년 더 사귀었는데요. 저는 결혼 생각이 분명 없다고 했기에 여자친구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미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범 씨,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런데 어머님은 일단 따로 살다가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그때 우리가 모시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활비? 지금 월급 다 주는 거 아니라며. 그냥 몸만 따로 살고 자주 찾아뵈면 돼.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여자친구의 말대로 월급을 전부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었어도 어머니 병원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자며 말하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와서 예비 며느리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많이 싸우고 결국 헤어지자고 얘기도 나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진지하게 앉히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마 결혼 때문에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 결혼해라. 설마 돈 때문에 그리고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괜찮아. 그러더니 어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니 저를 주셨습니다. 제 결혼을 위해 그동안 살면서 10,000원, 20,000원 생길 때마다 모았다고 이 돈을 들고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액수가 상당했어요. 그동안 월급으로 엄마 책임지느라 고생했다며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의 도움만 받고 살아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소식을 들었는지 누나와 매형도 저를 집으로 불러 돈을 주며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차마 누나에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싸우면서 거절해야 할 정도였어요. 물론 저도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은 없었어도 헤어질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제 결혼을 바라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지도 않아도 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우리 집에서도 여자친구 성격이 워낙 싹싹하니 누나와 엄마가 결혼하는 걸 반기셨습니다. 양가의 반대는 전혀 없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도 받고 어머니가 주신 돈을 합쳐 회사 근처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큰 집은 아니었어도 아내와 둘이 살기엔 꽤 괜찮은 크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집이 없었고 자랄 때도 방 한 칸에서 누나, 엄마, 고모와 저까지 이렇게 넷이 잘 정도로 가난해서 그 정도로도 정말 좋았어요. 결혼했으니 책임감이 생겨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도 시작했고 아내는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먹여 살릴 가족이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아내를 위해 누나가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었는데요. 처음엔 아내가 불편할까봐 걱정된다며 집 앞에만 두고 사라졌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나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킬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패기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아내와 저는 편하게 반찬도 얻어먹고 명절에는 오히려 처가를 먼저 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처가에 잘하라고 얼굴을 볼 때마다 말씀하셨죠. 누나도 고모가 우리에게 해줬던 것을 잊지 못한다고 본인도 아내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고 싶다고 했어요. 누나와 매형은 아들 2명을 낳았는데요. 제가 결혼 전부터 많이 데리고 놀아주어서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아내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손주들이 그때까진 다 아들이라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내심 기대를 하셨는데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2살 차이로 낳게 되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내에게 가졌던 마음은 컸지만 내 자식들이 세상에 나오니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진짜 세상이 무너져도 이 자식들을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와 누나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아버지의 마음을 어릴 때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했는데 자식들을 보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았죠. 왜 어머니가 우리 남매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얼굴을 보면 금세 잊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아내한테도 물론 그랬지만 아이들한테는 저도 헌신적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너무 컸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늘이 저한테 그러는 건진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가 정확히 3살 때 갑자기 발작을 하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몇 번 자다가도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 저도 겨우 떨리는 손으로 운전할 수는 없어 택시를 타고 갔는데 2번째까지는 응급실에서도 아이들이 종종 발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심을 시켜줬는데 5번이 넘어가자 진지하게 검사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멍하게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특히 밤에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뇌전증이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3살이고 너무 어린데 병에 걸렸다는 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힘들게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누나 부부에게 말했더니 누나와 엄마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약물 치료도 하고 입원도 몇 번 하며 딸은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요. 현실적으로 병원비가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맞벌이가 아니었고 또 신혼집을 사며 대출이 많아서 더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받은 대출로는 집을 샀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힘내서 돈을 벌었죠.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부족한 병원비 때문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일부러 야근한다고 말하며 대리운전을 한 날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쉬는 날이라는 존재가 제 인생에 없을 때였는데요. 주말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막노동이라도 가며 아이 병원비를 벌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라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딸 병원비를 낼 수가 없으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니 회사에서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아내가 울면서 저까지 쓰러지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말해서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부업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힘들어서 그냥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랬다고 둘러대고 결국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빌리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매형과 누나는 연락도 없이 찾아간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고 조카들과 놀아주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진짜 술이 물처럼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며 술을 마시니까 누나가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봤어요. 재범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저는 진짜 평생을 누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또 손을 벌리는 게 너무 비참하고 미안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니까 매형이자 친구인 영철이가 저에게 혹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장난스럽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둘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누나가 방에 들어가서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것은 맞지만 저렇게 순순히 돈을 주는 누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미워졌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울며 꼭 갚겠다고 말했는데 매형과 누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돈은 이사 비용이었다고 해요. 누나네가 아이들이 크면서 이사 가려고 모아놓았는데 그 돈을 저에게 준 거였습니다. 병원비를 누나 부부에게 받고 저도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대리운전을 하며 부업도 하고 회사에서 승진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딸은 수술이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하며 밖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한 일이 끝났으니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나 싶었는데 이번엔 처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아팠던 것은 아니었고 장모님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액수가 좀 컸는데 결국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는 안 그래도 돈을 모으면 누나 부부에게 갚아야 했는데 아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니 난감했습니다. 제가 누나와 매형에게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는 아내가 알지 못했거든요. 아내에게 그 빚 액수가 부담될 수 있으니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였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니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 나를 낳아준 사람. 여보, 나도 마음 같아선 돈 주고 싶어.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 보민이 수술 끝난 것도 얼마 전이잖아.
아내는 제가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난감하고 억울하고 아내가 진심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 조금의 돈이라도 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계속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모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살이 계속 빠지니까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집에 삼계탕을 해서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 항상 미리 말씀을 하시고 오시는데 그때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제가 가지러 간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간에 오해가 생겨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퇴근하고 빠르게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금방 간다는 어머니를 겨우 앉히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제 차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너무해. 처가 식구들은 가족도 아니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 전에 보너스 줬잖아. 여보,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런 식으로 눈치 줄 거면 나도 나가서 일할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사람 눈치를 주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봐. 아니, 듣기도 싫어. 됐어. 실망이야.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결국 아내는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옷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내 말로는 아는 언니 가게라는데 그렇게 밖에서 돈을 버는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속상했어요. 장모님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게 아내까지 도와주며 일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부모가 둘 다 일하니 집안은 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라 제가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 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엉망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저와 아내가 둘이 일을 하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음대로 학원을 빠지거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 때가 늘어났죠. 결국 저는 누나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갚기로 한 돈의 기간을 늘리고 장모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대신 아내에게 집에 있으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제야 마음이 풀렸는지 저와 대화했어요. 저는 저한테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아이들한테는 잘하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3일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퇴근하고 제가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도 돌렸어요.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들 비위를 맞추느라 퇴근하면 기진맥진인데요. 가끔 대리운전까지 하고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에 휴지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지 한숨만 나왔어요. 또 아이들한테도 미안했던 것이 회사에 있으면 전화가 와서 아빠 집에 언제 오는지 묻는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하지 않는 날에는 저를 기다린다고 문 앞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내에게 실망도 늘어갔어요. 그래도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 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사기당한 돈을 갚아주니 사위를 잘 두었다고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님을 볼 때는 힘들어도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보러 가면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셔서 가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보러 가곤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늙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결혼 전에 아내가 말했듯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머니를 모셔야지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장모님 돈을 갚아주자 처가에서 본인 기가 살았는지 저에게 여행 갈 비용도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밥도 나가서 회사 사람들과 먹지 않고 혼자 구내 식당에서 먹고 대리운전도 계속 뛰면서 여행 비용까지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잘해줬던 이유는 나중에 어머니를 모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요. 실제로 아내에게 잘해주면 그만큼 아내도 저에게 잘했으니 이게 부부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큰 사업을 앞두고 되게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야근을 하며 버티던 날이었는데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되게 춥잖아요. 진짜 매서운 바람에 눈도 많이 와서 길이 빙판길이었죠. 그러다 회사에서 오후에 열심히 회의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자꾸 걸려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가족들도 제가 2번 넘게 받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는데 3번이 울렸기에 결국 회의 도중에 다른 팀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를 봤더니 어머니 번호라 저는 더 놀랐어요. 평소엔 이런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장순자님 자녀 되시죠? 지금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셔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당일 연차를 내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큰일이 생긴 건지 너무 걱정되어 손발이 달달 떨렸어요. 택시 기사님에게 어머님이 쓰러져서 그런다고 빨리 가달라고 하니 빠르게 운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더니 어머니는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죠. 의사가 말하길 요즘 길이 꽁꽁 얼어 이렇게 노인분들이 자주 실려오신다고 하며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며 상태를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그래도 살아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는 저와 누나에게 연락을 했는데 누나가 그날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냥 감기로 간 거라고 누나는 저를 안심시켰고 그렇게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에게 상황을 알리고 겨우 진정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갔는데요. 어머니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른 회복이 불가했죠. 의사도 가족들이 상태를 계속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인이라 겨울에 같이 있어야 더 다치지 않는다고 지금도 다 나은 것이 아니니 가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경과도 지켜봐야 했고 꼬리뼈뿐만이 아니고 원래 안 좋았던 무릎과 발목 그리고 어깨까지 다 다쳐서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를 모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아내가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최대한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 달만이라도 집에서 모시면 안 될까? 일단 같이 지내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된대. 미쳤어? 내가 노인네랑 어떻게 살아? 지금 애들 2명 키우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 뭐? 집 말고 요양원 보내. 요즘 요양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 노인인데 병간호가 쉽니?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아내한테 꺼내? 당신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도 마, 알겠어? 나 지금 당신 말 듣고 너무 놀라서 심장 두근거려.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모시자고 얘기하려고 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좋아할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결혼 전에 이미 얘기했던 사실인데 당황했어요. 물론 결혼하고 시간이 지났으니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어머니와 누나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고 또 제가 처가에 해준 것이 몇 갠데 저렇게 단박에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라는 말을 하는 아내를 보고 너무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당신 편하게 내가 집안일도 아예 다 하고 간병인도 부를 거고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청소, 빨래, 심지어 요리와 아이들 돌보는 것도 다 제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아내가 할 일이 늘어나는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충격받아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두고 아내는 쌀쌀맞게 절대 데려오지 말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충격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고 시킬 분도 아니시고 이제까지 결혼하고 줄곧 아내의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니 너무나도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한숨을 계속 쉬니까 팀장님이 그만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기도 싫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은 더욱 꺼려졌어요. 진지하게 이혼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을 보며 꾹 참고 참았습니다. 마침 누나에게 연락이 왔고 누나네 집으로 가서 매형과 셋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결국 딸의 건강도 안 좋으니 아내가 내키지 않아 한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딸은 누나 부부 덕분에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하며 누나와 매형에게 너무 미안해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자 매형과 누나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었어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 울긴 왜 울어. 걱정하지 마. 누나가 알아서 할게.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는데 왜 그래. 보민이가 아프다면 어쩔 수 없지. 살면서 누나에게는 받기만 하고 제대로 보답해준 적도 없어서 진짜 미안함에 누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눈물을 억지로 나오게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데 유독 누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어요. 매형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사실 누나와 매형은 공장에서 둘이 만났던 만큼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매형은 택배 일이나 화물차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나와 매형에게 어머니를 맡기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집 형편은 제가 회사에서 오래 일해서 평균보다 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그때는 상황도 안정되고 능력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어 대출빚도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상황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가 모셔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나에게 아내 몰래 인센티브 받은 돈을 억지로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됐다고 거절했지만 막무가내로 계좌로 보내고 그것도 돌려주길래 몰래 가서 돈을 조카 손에 쥐어주고 도망쳐 나왔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누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머니는 본인이 폐를 끼친다고 너무 미안해 하셨죠. 누나와 매형이 말려도 아픈 몸으로 집안일을 하기도 하셨고요. 누나에게는 아무리 돈을 줘도 미안해서 또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 조카에게 선물도 많이 사주었어요. 조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누나 가족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 처가 쪽에 신경을 못 쓰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하다고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서 그러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제가 너무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처가에 알렸는지 장인어른이 연락이 와서 저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에도 걸리고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폭식증에도 걸렸어요. 병원에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도 제가 담당했는데 누나가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이 가겠다고 해도 저는 그것만큼은 꼭 제가 했습니다. 저 하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보내려고 우리 가족이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쯤은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알면 화를 낼 테니 비밀로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아내에게 남은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내가 엄마 역할이라도 잘해주길 바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쁜 아내를 보며 한숨만 쉬고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내에게 남편 역할을,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진짜 주변에서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외박까지 하는 걸 보고 저도 이혼 생각을 점차 굳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없이 크는 것이 싫어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자 아내가 오열을 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한 채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엄마 말기 암이래. 나 어떡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 스스로 되게 놀랐는데 저 말을 듣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아내는 저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마구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마 우리 집에 모시자고? 여보, 제발. 임종 때까지만 모시고 살자. 우리 집에서 병원이 가깝잖아. 우리 친정 멀리 사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노인네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대. 거기로 보내. 아내는 저에게 미쳤다고 급기야 식탁에 있던 컵을 저에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자고 할 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준 건데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땅을 치며 울길래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누나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들을 오늘 밤만 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집에 두고 바로 아이들을 누나 집으로 데려다주며 슬쩍 아이들에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 물었더니 아주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혼? 따로 사는 거? 아빠, 나는 찬성이야. 왜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야? 맨날 집에 없어. 딸과 아들은 제가 물어보길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혼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네 집에 아이들을 놔두며 오늘 이혼하자고 말할 거라고 했더니 누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충격적인 소리를 해주었어요. 나는 네가 아내와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 사실 올케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 게 꽤 돼. 뭐? 누나, 그럼 그 돈을 줬어? 어떡하니. 내 동생의 아내잖아. 근데 갚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알고 봤더니 아내는 누나와 매형에게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돈으로 아내는 도박하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런 여자한테 우리 어머니를 맡길 생각을 했다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바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제가 누나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추궁하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는 장모님이 말기 암이던 초기 암이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와 아내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힘들었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책임자 직급이라 돈을 많이 받게 되어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와 누나에게 제대로 보답하며 살고 싶어서 돈이 생기면 아이들을 챙기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어머니와 누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베풀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고 처가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는데 아무리 번호를 바꿔도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연락이 꾸준히 옵니다. 대부분 잘못했으니 봐달라는 내용인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무시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걱정되어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았는데요. 오히려 기관에서는 아이들과 아빠인 저와 유대감이 남다르다고 계속 이렇게만 쭉 지내면 이상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게 돈을 벌며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랑 지내니까 좋다며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우리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원래 아프던 무릎도 나아지고 물론 완치는 아니어도 나이에 비해 정정하십니다. 우리 누나도 매형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같이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고모와 함께 살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전 아내와 살 때는 시골이 싫다며 아내가 너무 싫어해서 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 제가 전 아이였을 때 지냈던 것도 생각이 났네요. 저는 남은 인생은 이렇게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누나 가족들을 챙기며 평생 살 예정입니다. 재혼은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전 아내와 재회는 살면서 절대 없을 거라 확신해요. 아내는 이혼하고 돈줄이 끊기자 저에게 노골적으로 연락해서 돈을 주면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 돈으로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본인 사치 부리기에 바빴던 아내인데 그런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제보하려고 쭉 쓰면서 느낀 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매형까지 말로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가족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